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2025년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진행하게 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신규 지정된 공익법인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 원래 저희가 이 교육을 매 분기마다 진행을 하는데 1분기, 2분기, 지금 3분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조금은 안타까운 심정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공익활동을 위해서 교육을 직접 들으시러 온 거라고 생각돼서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저희가 오전 시간에 공익법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의무랑 공익법인한테 지원하고 있는 지원이 세제 혜택 같은 게 어떤 게 있고, 주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어떤 건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른 분께서 이 공익법인이 기부금 단체로 속하니까 이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이행 여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엔 전자기부 영수증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아마 진행할 거고요. 그때까지 오늘 교육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개요입니다. 저희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공익법인이 용어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이랑 어떤 건가 하면 이 출연재산이라는 그 정의가 두 가지 법에서 있거든요. 상증세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는데 저희 국세청 그리고 저희 공익법인에서는 이 상증세법에 따른 정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증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씀드리면 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 그게 출연하는 행위고 출연하는 자를 기부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연한 자가 있으면은 이 출연가액 자체가 기부금이 되어서 출연가액이 있으시면은 저희 나중에 신고하실 때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의 의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지만 그 보조금, 국가한테 이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익활동을 하시는 공익법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법인들은 출연재산에 별도로 이 보조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연재산 보고서가 어떤 건지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출연재산에 어떤 게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지 조금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재산이란 어떤 건지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질문이 계속 들어오시긴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일단 맨 처음에 이 들어오신 분도 아마 운용소득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천천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익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기본재산,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임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재산은 보통 공익법인들이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이랄지 또는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재산 등으로서 사용이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다. 그러니까 쉽게 임의적으로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세법에서는 이 출연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진 않아요. 뭐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 세법에서는 이 출연재산 자체를 별도로 구분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보조금 외에 다른 기본재산이 있으시면은 이 기본재산은 출연재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재산이 있으시면은 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제가 이제 신고서랑 이런 거 확인했을 때 기본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통은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제외 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납세 협력 의무 기준. 공익법 하여야 할 각종 납세 협력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수익 금액과 자산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만 보시면 어떤 건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뭐 결산 공시나 뭐 외부 전문가, 외부 회계감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결산 공시 같은 경우는 공시 유형이 간편과 표준으로 나뉘는데 그 나뉘는 기준이 뭐 총 자산가액 5억 이상,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이제 표준 서식으로 공시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이 수익 금액과 자산가액이에요. 이 수익 금액이 그럼 어떤 수익 금액을 말씀하냐 하면 이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익 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그 수익사업 그 수익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1년 동안의 수익 금액을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뭐 총 자산가액 판단할 때는 재무상태표상의 총 자산가액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시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 12월 31일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자산가액이 얼마인지 그걸로 이제 자산가액 기준 판단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이제 하다 보시면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전용 계좌. 말 그대로 이 공익법인들은 이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만 그 전용적인 계좌를 사용해야 돼서 이런 공익법인 전용 계좌가 있다. 공익법인별로 2개 이상 개설이 가능하시니까 뭐 비용별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관리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개설 가능하시니까 개설하시고 신고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용소득. 이 운용소득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이따 보시면 표준서식이나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운용소득 사용 명세 서식에서 운용소득을 잘 개념을 모르셔서 수익금액 그 금액을 가져와가지고 막 작성해서 계산하신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 운용소득의 개념을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운용소득이 어떤 거냐 하면 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 출연받은 재산, 뭐 예를 들어 현금으로 뭐 1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억을 그 당해년도에 모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익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수익용으로 운영했을 때 거기서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 뭐 기부금 현금을 1억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요. 그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그 정기예금 이자가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이자 소득이 바로 운용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운용소득 이것도 이제 발생을 하면 그 당해 사업연도 예,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판단하는 그 운용소득이 이런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받은 재산이 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건물로 출연을 받았다. 근데 이 그 건물을 출연을 받았는데 이 건물 자체를 공익 목적으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아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임대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했을 때 그 임대사업을 했을 때 그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때 그 임대소득이 바로 운용소득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운용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세무안내 책자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교재에도 있겠지만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국세 신고 안내에서 법인 신고 안내 그리고 공익법인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요. 여기서 참고자료실 눌러주시면 이 저희 책자가 있거든요. 이 책자를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PDF 파일이라도 다운받아가지고 이 자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책자에서 한 144페이지 정도 되는 이 페이지 보시면 이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정 모르시겠다. 운용소득 개념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거 책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읽고 갈까요?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금액 이런 거를 말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사업용 유무형 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손익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자 저희 뒤에 보시면 교재 뒤편에 들어가는 경로 다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수업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제 공익법인이 비영리 법인에 속하다 보니까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서를 이제 설정도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비영리 내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이다. 그러니까 이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 계상한 준비금. 그러니까 고유목 말 그대로 뭐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금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통해서 송금 사입도 가능하시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익법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승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시면 저희 이렇게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 수익사업을 영위하시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이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단체이자 상승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그 공익사업을 열거하는 법인이 바로 공익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이자 상승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법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을 모두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법인세법은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떤 건지 그런 거 지키시면 되고 이제 자세한 뭐 운용소득 80%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상승세법 관련된 규정이니까 이 상승세법에 규정된 의무도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영리법인, 이 영리법인이랑 이제 구분하는 게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영리랑 비영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 하시면, 그 법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영리는 그 배당 같은 거 있잖아요.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인이 수익이 높으면 이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법인들이고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의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별도로 분배하지 않는 그런 법인들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보시면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익법인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익법인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만 개 정도 되고요. 점차 조금씩 확대되는 시기니까 지금은 4만 한 400개, 500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익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구체적으로 공익법인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1번부터 4번까지는 이거는 기재부 지정이 별도로 없이 이제 공익법인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목적이 공익목적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누군가의 추천을 받지 않고 별도의 기재부 지정 곳이 없어도 이 법에 속하는 경우라면 공익법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특례기부금. 이 특례기부금 옛날로 치면 법정기부금이고요. 이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운영하는 사업도 바로 공익법인에 속하게 됩니다. 이 특례기부금도 이제 당연 특례기부금 단체가 있고 특례기부금 단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방의료원, 뭐 산학협력당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있는 유형이 여기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소득세법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 이게 이제 보통은 저희 국세청장 추천을 거쳐가지고 기재부가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들, 보통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익법인과 공익단체가 법 체계가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이 공익단체도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은 모두 지키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분들이 그 공익법인이 아니고 우리는 공익단체인데 이런 상증세법에 따른 그 공익사업을 그 의무를 지키셔야 되냐라고 의문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법체계 자체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에 속하다 보니까 공익단체도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 의무 지키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러한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아서 기재부가 별도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그런 공익법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금 유형단체 했을 때뭐 특례, 일반,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속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가 많으실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러면 공익법인 저희가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굉장히 공익법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의무가 많으신 만큼 되게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제 혜택은 이 상증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그 기부금 단체이니까 기부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기부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한테 돈을 받으면 그게 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면 누군가 저희 단체한테 뭐 기부를 했을 때 그 출연가액,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악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의무들이 계속 많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이 이 법인세법 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속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법인세법 비영리법인에 속하니까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3월 달에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설정이 가능하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소득,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 책자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자 소득 특례 어떤 거냐 하시면 원청 징수된 이자만 있다 하시면 그 이자 소득엔 법인세 신고로 원천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된 이자만 있는 경우 3월 달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천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그러니까 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이나 이런 거 이제 양도소득을 하면 원래 양도소득에 대한 그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이런 공익법인은 이 유무형 자산을 3년 이내에 이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한다. 그 처분 손익을 사용한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는 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런 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익법인 세제 혜택 이런 게 있고 개인 같은 경우 개인이 이제 기부금을 기부를 하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냥 추가적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간 세무일정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익법인이 이 일정이 생기는지 보시면 3월 달에 수익 사업이 있으시면 법인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4월 달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이 신고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익법인 의무가 큰 틀로 보시면 이 출연자산 보고서 제출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 요거 그 의무이행 보고가 있거든요. 큰 틀로 보시면. 그래서 이 4월 달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외부 전문가나 외부 회계검사는 일정 기준이 있어요. 아까 납세 협력 판단 기준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공익법인들만 이 별도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그리고 회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부 전문가는 저희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내에 있어서 이거 제출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 외감도 저희 결산 공시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큰 틀로는 이런 거를 지키셔야 되구나.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결산서류도 공시를 해야 되고 기부금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여부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해당 사례가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시면 이것도 추가해서 같이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진 않아요. 공익법인이 신고를 진행을 해보시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고 신고서 자체도 다른 신고서랑 좀 형식이 작성하는 게 달라서 실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의무를 다시 이행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4월 달인데 이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봤을 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틀로 4월 달이라고 한 거고 만약에 2월 말 법인이시다 하시면 6월 달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했다 하시면 굳이 이거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수동으로나 종이로 발급했을 때 제출하시는 의무가 하나 더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근데 거의 다 전자기부금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기부금 하시면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공익법인이 어떤 건지 어떤 지원이 있고 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공익법인이 어떤 거를 지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납세 협력 의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이런 의무들에 대해서 큰 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고유목적 사업 관련, 그 출연재산을 어떤 형식으로 몇 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됐는지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공익법인, 출연자가 있으실 거고요. 기부자가 만약에 공익법인한테 출연을 했다. 그러면은 그 출연 가액에 대해서는 상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공익법인은 기부를 받으면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 기부금을 공익 목적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연재산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출연재산을 어떤 형식으로 3년, 보통은 3년 내에 사용하셔야 돼요. 3년 내에 사용하셔야 되고 이 출연재산이 예를 들어 뭐 건물로 받았다 하시면 나중에 매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매각 대금의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뭐 이자, 배당, 임대소득, 그런 운용소득은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납세 협력 의무부터 설명을 드리면 출연재산 보고, 결산 서류, 뭐 외부 전문가, 외부 회계, 주식 보유, 전용 계좌, 그리고 공익법 회계 기준 적용,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이렇게 큰 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이자 상증세법에 따른 그 공익법이다 보니까 각가지에 열거되는 뭐 의무를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법인세법은 뭐 기부금 모금이 활용실적 공개를 하셔야 되고 의무의 점검 결과 보고하셔야 되고 상증세법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입니다. 지금 공익법인 지정되시는 분들 전용계좌 있으시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종이로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홈택스 들어가시면 사업용 계좌 신고하는 탭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이따가 설명 한번 더 드려볼게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는 화면 보고 한번 설명드리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 계좌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실 수 있는데 그때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지점 계좌를 포함한다. 이 말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이 공익법인은 본점 위주로 신고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 계좌가 있을지라도 본점에서 사업용 계좌로 지점 계좌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여 설립한 날부터 그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있고요. 신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위에 있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신고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니까 요거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관련해서 그 전용계좌를 개설을 하고 나서 이 관련된 거래들은 무조건 전용계좌를 통해서 이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없을지라도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셔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습니다. 나중에 신고하실 때도 그러고 혹시나 뭐 소명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자료가 남아 있어야지 소명이 되거든요. 관리도 되시고 여기에 굳이 속해 있지 않으시더라도 별도로 뭐 지출하신 내역이나 수입 내역이 있다 하시면 별도로 장부 작성 관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유의사항 한번 보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 보조금이겠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리고 또 이제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을 때 그 수익용 계좌 그거에 이제 저희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속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 당의 정기예금 계좌는 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시고 그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그 이자를 나중에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만 꼭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12월말 법인을 봤을 때 올해 4월 달에도 그랬고 내년 4월 달쯤에도 이 신고하실 때쯤에 신고 실무 교육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에도 굉장히 뭐가 많아요. 뭐 출연재산의 사용 명세서, 뭐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뭐 운용 진도 계획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출하실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 틀로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만 이제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구체적인 서류는 그 신고하실 때 그때 교육받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다만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거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거. 다만 이 조건이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만 제외가 됩니다. 종교단체일지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사항들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근데 보통은 다 전자제출을 하시니까 그냥 홈택스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수동으로 하실 거면 다 뭐 일일이 기입해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엔 이렇게는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홈택스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지키지 않으시면 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가산세가 이것까지 설명드려야 되나 싶은데 보통 이 가산세가 1억 원 한도로 가는데 어, 만약에 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하면은 제출을 하면은 본인들이 뭐 뭔가 드러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 하시는 그런 공익법인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고의성이 다분한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 가산세가 한도가 별도로 없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증세의 가산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공익법인들이 그래서 그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무거우실 수 있어요. 제출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될 일 없으니까 신고 의무만 잘 지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출연재산, 당일 사업연도에 출연재산이 없어도 그 전전연도에 출연재산을 받은 게 있고 그 출연재산을 계속적으로 이월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그때는 출연재산이 있는 걸로 보고 계속적으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연재산을 다 사용할 때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이 결산서류는 모든 공익법인들이 공시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는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신고 대상인 종교단체도 결산서류는 공시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출연재산 보고서랑 제외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으면 보고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신고 대상인 경우만 종교단체가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결산서류 공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편서식 유형과 표준서식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간편서식은 말 그대로 총 자산가의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실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 간편서식은 금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익법인들을 위한 그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익법인들은 사실 이 표준서식으로 공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인력도 부족하고요. 이 회계 처리하시는 방법도 잘 모르셔서 보통은 공익법인들이 조금 큰 공익법인들은 회계사무소나 이쪽에 맡기시거든요. 기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스스로도 이제 잘 내지 못하는 그런 소규모 공익법인들은 이러한 그 표준서식으로 하는 대신에 간편하게 간편서식으로 공시 최소한 하셔라 라고 이런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편서식자들이 나중에 표준서식 어렵게 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표준 서식자들이 이 간편 서식으로 공시하면은 그때는 공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판단하시고 내가 간편 서식자인지 표준 서식자인지 잘 판단하시고 신고하실 때 유형 선택해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공시도 마찬가지로 4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간편 서식, 공시, 결산 서류 공시는 그리고 무조건 홈택스로만 공시하셔야 돼요. 서면 제출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결산 서류 공시를 홈택스로 하셔야 그 다음날 공익법인 결산 서류 공시 열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기부금이 뭐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게 모든 공익법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홈택스로 올리셔야 이게 반영이 되니까 홈택스로밖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홈택스 들어가시면 공시 열람하시면 그 공익법인명 치시면 다른 공익법인들이 그동안 공시했던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시도 가산세가 있는데 공시를 누락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제 저희가 시정요구 기간을 드리고 그때 시정요구 하시면 가산세 별도로 부과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자산 총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 요구 기간이거든요. 다른 공익법인들은 이번에 4월달, 6월달에 신고하시고 공시효를 1차 한번 저희가 안내해드렸고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시는 공익법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익법인들 별도로 또 다시 지금 시정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공익법인들 시정 요구한 상태인데 1개월 이내 기간에 저희가 지정했던 그 기간 안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시면은 그때는 저희도 이제 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 2번 정도 기회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 내에 오류를 수정하시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나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본인 그 특별한 회계 기준이 있어서 여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 이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한테 세무 확인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출연재산 보고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끔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보시면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뭐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이 기준이 사실 앞에 있던 그 결산서류 공시 있죠. 이 표준서식, 이 간편서식이 아니면 모두 표준서식이니까 표준서식 공시 대상 그 기준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표준서식 대상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무조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익법인들이 보고서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나 제출하시고 공시했을 때 이 신고서가 적정하게 신고가 됐는지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는 거고요. 그럼 이 외부 전문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세무 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제 공익법인 그 전문가로부터 한번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의무라고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여기 외부 전문가 실제로 공익법인이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수수료가 조금 과대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봐서 좀 수정을 좀 어떻게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표준서식 공시 대상이시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 대상이시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부 회계감사. 회계감사 말 그대로 감사는 이제 금액이 큰 이제 대규모 공익법인들을 위한 그런 제출 의무가 별도로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은 이 총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자 합계액이 50억 또는 이 기부금이 당해서 기부금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외감은 보통 저희 아까 외부 전문가랑 다르게 외부 전문가는 그 당해 사업연도 만약에 내년에 25년도 거 신고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25년도에 수익금액과 출연자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표준서식으로 공시하시고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외부 회계감사는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25년 기속으로 봤을 때는 24년도에 총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익금액과 출연자 합계액이 50억 이상이거나 출연자산가액이 20억 이상일 때는 외감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기준이 이 외감은 직전 사업연도로 보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감사 보고서 제출하시고 결산 서류와 함께 홈택스로 공시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도 있는데 이 가산세가 사실 막 0.07%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출연 재산이 20억이다. 그러면은 가산세는 사실 0.07%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한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누락을 하면 이게 나중에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요건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기부금 단체 자체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 단체가 지정이 취소가 되면 기부금 단체로서의 그 기부금을 받았던 그 출연가액들, 기부금액들에 대해서 상층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았던 모든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해당이 되시면 무조건 꼭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무이행 같은 것도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요건들 반드시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의사항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 확인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외부 전문가랑 외부 회계감사랑 보시면 이 외부 회계감사에 속하면은 당연히 외부 전문가를 이미 기준을 뛰어넘으니까 외부 전문가에는 모두 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 의무가 별도로 있어서 외부 회계감사에 속하시면은 이 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도 별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17년도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하시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장기간 이제 유지해온 공익법인들은 그 옛날 규정을 생각해서 별도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를 제출 안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미 예전부터 이게 각각 제출해야 된다는 걸 바뀌었으니까 올해 이번에 지정되신 분들은 나중에 외감 대상이 되시면 외부 전문가도 꼭 놓치지 마시고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이제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이런 것들은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 중에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신고 대상은 동일 내국법인 발행 주식 총수 5% 초과해서 출원하거나 취득했을 때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해서 보유했을 때 96년도 12월 31일 당시에 주식 5% 초과 보유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했을 때 이런 법인들은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의무이행 요건은 운용소득 80% 사용, 그리고 이사 5분의 1 초과 금지, 자기 내부로 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광고 홍보 금지 이런 4가지 요건을 무조건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저희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아까 전용계좌 설명하시면서 거기 거래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장부 작성 꼭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공익법인들, 사업 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영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및 관계 있는 중요한 증빙 서류가 있다면 10년간 보존하시고 장부 꼭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산세 제외 대상 보시면 간편서식 대상자들은 이제 가산세 제외된다 보시면 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겠죠. 마지막은 국가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이 장부 작성 비치 의무에 대해서 가산세가 별도로 제외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속하시더라도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이라면 가산세 대상에 다시 또 속할 수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세법상 의무. 출연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쉬고 11시쯤에 수업 다시 진행하겠습니다.